패스트푸드 체인의 네온사인이 저녁 시간마다 거리를 물들이고 배달 오토바이의 붉은 미등이 골목을 가로지르는 풍경은 며느리에게 일상의 위안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마감이 겹치는 날이면 습관처럼 치킨 세트를 주문했고 연이어 이어지는 야근 사이에는 두툼한 햄버거 번과 감자튀김을 한 손에 쥔 채 화면 속 수치를 수정했다.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하면 토핑이 가득한 피자 한 판이나 달콤한 파르페를 추가로 주문하기도 했다. 포만감에 따르는 묘한 안도감은 어지러운 업무와 집안일을 견디게 하는 잠시의 방패였다. 그러나 집안에는 다른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당에 나와 국 끓일 재료를 손질했고 채소를 데쳐온 소쿠리를 햇살 아래 뒤집으며 하루의 첫 냄새를 만들었다. 그녀에게 음식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가족을 위하는 윤리였다. 몇 해 전 남편이 지병으로 쓰러진 뒤 시어머니는 버릇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입버릇처럼 되뇌었고 그 결절점마다 며느리의 식단은 빠짐없이 언급되었다. 튀김옷의 스민 기름, 흰빵 속 당분, 끈적이듯 달콤한 시럽은 시어머니가 삼켜내지 못하는 걱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엇갈리는 틈은 갈등의 여지를 넓혔다. 야근을 마치고 새벽녘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치킨 상자를 식탁에 올려둔 상태로 잠이 들면 시어머니는 나를 밝히자마자 그 상자를 치워버렸다. 남은 소스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며 그녀는 속으로 이 기름이 곧 혈관을 막는다는 경고를 되풀이했다. 며느리는 빈 상자를 발견할 때마다 자신이 고된 하루 끝에 누리는 작은 즐거움마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요. 스스로 선택해 얻은 사소한 자유였다. 반복되는 치우기와 되돌려놓기의 순환은 어둑한 주방의 잔기류처럼 남았다. 며느리는 종이봉투에 담긴 햄버거를 냉장고 가장 안쪽에 감춰두었고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그 봉투를 발견할 때마다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한 음식에 대한 걱정보다 습관이 누적될 결과가 더 두려웠다. 그녀는 과거 남편이 미처 고치지 못한 식습관 탓에 겪은 병원의 냉정한 진단서 속 수치를 떠올렸다.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날 때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음료캔은 미처 팝캔 소리를 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심장을 짓누르는 압박이 되었다. 얼마 뒤 가족 행사차 집을 찾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식습관을 넌지시 언급했다. 고열량 음식이 일으키는 부작용, 혈압과 혈당 수치의 상승, 잠재적 질환 위험을 예로 들며 조심스레 우려를 표했다. 며느리는 그 순간 마치 공적 자리에서 사적인 습관이 낱낱이 드러난 듯한 수치심을 맛보았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선택한 소비가 누군가의 간섭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색 없이 자리를 지켰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반발의 돌기가 서서히 돋아났다. 그 후로도 갈등은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제철 재료로 식단을 짜며 며느리에게 미리 공유했지만 며느리는 외근 틈에 커피 믹스와 도넛을 사온 뒤 이미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다며 식탁을 피해갔다. 시어머니는 남은 반찬을 손질하며 냉기는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보다도 주방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철없는 아이로 치부되는 느낌을 견디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쌓아올린 돌봄이 부정되는 듯한 허망함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정기검진 결과표가 며느리에게 도착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했고 공복 혈당이 경계선 위에 있다는 진단이었다.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는 결과이기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시어머니는 우편 봉투 위 날짜와 숫자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검진표를 사이에 둔 두 사람 사이에서 그간 쌓여온 긴장이 극으로 치달았다. 며느리는 곧바로 내 몸은 내가 관리한다는 단호한 태도로 물러섰고 시어머니는 더는 설득이 아니라 체념 섞인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의외의 방식으로 균열을 만들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체중계 숫자를 체크하며 운동 대신 더 편리한 배달 앱을 켰고 시어머니는 야간 산책을 나가며 며느리 몰래 따뜻한 우엉차를 끓여놓았다. 두 사람의 방식은 끝내 접점을 만들지 못한 채 수개월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날씨가 선선해지던 초가을, 며느리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 신세를 진다. 경과는 몇 주 안에 회복될 경미한 증상이었으나 그녀는 병실에서 모니터에 뜬 혈압 수치를 보며 자신이 가진 자유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병문안을 온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끓여온 죽을 내려놓고 허리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짧은 동작 속에서 며느리는 오래된 돌담이 삐걱이며 금 가는 소리를 들었다. 퇴원 후 며느리는 책상에 앉아 스스로 식단표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치킨은 1번, 탄산음료 대신 생수를 3병, 야근 때 먹는 군것질을 삶은 달걀과 바꿔볼 것. 끼적거리는 계획은 의무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조목조목 적힌 숫자와 칸이 그녀에게 낯선 안정감을 부여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이어리 한쪽 페이지에 그려넣은 식단표를 보며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안도의 호흡을 흘렸다. 여전히 패스트푸드 배달 알림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천천히 간격을 두고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갈등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으되 삶은 때때로 충돌을 완화시키는 틈을 마련한다. 어느 금요일 며느리는 온라인 세미나 마감 이후 시어머니와 함께 읍내 구수한 손칼국수 가게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주말 치킨 주문 대신 월말 보너스 날에만 패스트푸드를 즐겨보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일주일 한 끼 정도는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갈등이 줄어든 대신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명확해졌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각자의 언어로 애를 쓰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며느리의 식단표는 조금씩 수정되었다. 회사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초대한 날에는 연어 샐러드를 먼저 주문했고 야근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선택했다. 여전히 피자를 먹는 저녁도 있었으나 시어머니와 함께 만든 된장국을 데워 곁들였다. 변화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이었고 그만큼 갈등의 빈도도 줄어들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휴대폰 알림창에 뜨는 배달 주문 기록을 보면 속이 조마조마했지만 며느리가 혈압 수치를 기록한 다이어리를 주기적으로 보여주자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해가 흘렀을 때 며느리는 다시 정기검진을 받았고 주요 혈액 수치는 정상 범주로 돌아왔다. 종이 결과표를 받아든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검진표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잘못 본 것 아닐까 싶어 돋보기를 꺼내 한 줄 한 줄 숫자를 확인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간단한 나물 한 접시에 소박한 불고기를 올려 며느리에게 건넸다. 삶의 섭섭함과 건강의 염려, 자율성과 배려가 뒤섞여 형성한 새로운 식탁이었다. 며느리는 피자 쿠폰을 휴대폰 화면에서 지우며 웃었다. 그가 누린 자유와 그녀가 지켜낸 걱정은 서로를 소진시키지 않고 마침내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놓였다. 이후에도 패스트푸드 전멸 표시 등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간혹 바삭한 튀김에 이끌렸고 시어머니는 그 바삭함이 남기는 기름을 여전히 경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타인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것과 각자의 즐거움을 인정한다는 것 사이에는 넓은 완충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각의 선택이 길어낸 충돌이 언젠가는 다른 이름의 이해로 번역될 수 있음을. 집 안부엌에는 여전히 된장 냄새와 가끔씩 번지는 치킨 향이 교차했으나 더 이상 그것이 싸움의 전운이 되지는 않았다. 냄새와 냄새 사이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경계와 내어줄 여지를 정확히 가늠하며 다시 한번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 나가고 있었다. 신압으로 시간이 흘러 집안의 공기에는 노년과 중년이 함께 빚어낸 차분한 결이 자리하였다. 시어머니의 흰 머리칼은 더 짙은 은빛으로 변했으나 걸음걸이는 여전히 또렷했고 며느리의 발걸음은 과거의 조급함을 벗고 한결 유연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기로 한 불문율을 지키며 각자의 새벽을 맞았다. 시어머니는 해 뜨기 전 장독대 주변을 돌아보며 된장독 뚜껑을 점검하고 며느리는 작은 탁자에 자리를 잡고 명상처럼 호흡을 가다듬은 뒤 전날 작성한 식단과 일정표를 조용히 검토했다. 그 고요한 순간들은 마치 예식과도 같아 누구도 손대지 않는 성역이 되었고 집은 새벽마다 두 다른 고독이 만나 타협한 배경음으로 채워졌다. 초여름 벼 이삭이 연초록 기운을 띠기 시작하자 마을 보건지소에서 건강 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여 요청이 두 사람에게 도착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례로 자리매김한 세대 화해와 식습관 개선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취지였다. 며느리는 자료 준비에 몰두했으며 사례집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의 혈액 검사 결과, 운동 기록, 식단 변화 노트를 모두 모아 통계표로 정리했다. 예전 같은 야근과 배달 음식 비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균형 잡힌 노력에 맞춰 된장과 청국장 간수를 조금 덜어 염도를 낮추는 조리를 습관화했다. 이때 며느리가 발견한 것은 서로 다른 취향을 조정할 때 발생하던 갈등 빈도가 정확히 염도와 혈압 그래프의 완만한 하강 곡선과 비례한다는 사실이었다. 관계의 유연성이 곧 건강 지표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진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표 아래 공조는 수치로도 증명된다는 각주를 달았다. 보건지소 강연 당일 회의실에는 의외로 많은 주민이 모였다. 며느리는 프로젝트 수치를 설명하며 관점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고,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이 젊은 날 맛본 남편의 병실 공포를 회상하여 예방의 책임을 짧게 역설했다. 강연이 끝나자 청년 농부 한 명이 며느리에게 다가와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점이 현실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 세대와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으나 완전한 금지는 오히려 반발만 키운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에게 선명한 선 아니라 완충지대를 찾으라는 조언을 남겼다. 이는 논리로 설득하는 대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방향이었고,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장면은 두 사람에게 과거 자신들의 갈등이 이미 이웃의 길잡이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늦여름 마을 경제가 작황부진과 경기 침체로 울퉁불퉁한 소용돌이에 빠지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공동 반찬 꾸러미 사업을 기획했다. 시어머니는 전통 식자재를 담당하고 며느리는 저염저당 레시피와 온라인 판매 채널을 설계했다. 꾸러미에는 농가 직송 나물, 된장과 저염 고추장, 그리고 중소형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 입맛을 위해 현미 또띠아 닭가슴살 함박과일 칩을 함께 담았다. 이 절충 조합은 초기에 냉소 어린 반응을 받았으나 먹어본 고객들이 한 번에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며 입소문을 냈다. 며느리는 데이터 대시보드로 재고와 구매자 후기, 재구매율을 분석했고 다음 달부터 맞춤형 소스 옵션을 추가했다. 시어머니는 직접 우엉도라지를 손질해 저염 소스로 절이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으며 그 영상은 온라인 캠페인의 핵심 콘텐츠로 쓰였다. 클릭수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했고 언론사 SNS 채널에도 재공유되었다. 사업비의 탄력을 얻으면서 두 사람은 더 큰 지평을 꿈꾸게 되었다. 읍 단위가 아닌 군 단위의 로컬 푸드 웰리스 센터 설립이 논의되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보유하던 작은 밭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며느리는 센터 안에 세대화해 식문화 연구실을 만들고 전시교육 판매를 통합한 플랫폼을 제안했다. 공공 예산과 주민 투표가 뒤따라야 했으나 주민들은 이미 두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사업 추진 동의율은 단기간 내 80%를 넘어섰다. 착공식 당일 굴착기에 엔진음이 울리자 시어머니는 감나무 아래 서서 고목을 베어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무심한 바람과 오늘의 진동이 겹쳤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제거가 아닌 미래 건축을 위한 터전이 열리고 있었다. 센터 완공 직전 며느리는 건강식문화 큐레이션 앱을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다. 사용자는 끼니 때마다 패스트푸드 한식 퓨전 식단 중 원하는 요소를 선택해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염분당 분열량이 초과되면 관용 범위 경고가 표시되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았지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며 배움을 이어갔다. 어느 날 시어머니 스스로 패스트푸드 아이콘을 눌러 영양 성분을 확인하더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중얼거린 뒤 며느리에게 절제된 즐거움이란 단어를 적어 보였다. 며느리는 그 단어를 캡처해 앱 광고 문안 첫 줄에 삽입했다. 절제된 즐거움, 지속 가능한 건강. 그 문구는 센터 개관 홍보 포스터에도 그대로 쓰였다. 드디어 센터 개관 날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현관 앞 리본을 잘랐다. 대형 로고 뒤로 세대가 만든 식탁 혁신이라는 슬로건이 드러났다. 전시 코너에서 방문객은 패스트푸드에서 착안한 저염 소스 SHAK, BAR와 두 사람이 작성한 식단 노트를 동시에 체험했다. 푸드랩 체험 공간에서는 시어머니가 직접 된장국 시연을 하며 염도를 측정해 보였다. 측정값이 화면에 뜨자 관람객들은 놀라운 듯 탄성을 터뜨렸다. 며느리는 튀김 없는 에어프라이드 치킨 샘플을 나눠주며 앱으로 식단을 기록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체험객들은 기록화된 데이터가 현실 식탁 위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다. 기자들은 패스트푸드와 전통식의 협업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기사를 내보냈고 센터 공식 계정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2배로 늘었다.
해질 무렵 행사가 잦아들자 두 사람은 새 건물 2층 전망대에 올랐다. 유리창 아래로는 늦은 햇살 속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멀리 논두렁에는 서늘한 바람을 품은 황금 들판이 펼쳐졌다. 시어머니는 난간을 잡은 손등 위에 다른 손을 포개었다. 며느리는 그녀가 얼마나 길고 가파른 여정을 지나 이곳에 섰는지 떠올렸다. 동시에 스스로가 거쳐온 돌발적 반발과 충동, 그리고 화해의 흔적을 되짚었다. 황혼이 창가 난간 위에 붉은 띠를 그리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함께 선 침묵의 공간은 과거 어느 밤 주방 한복판에서 형성된 긴장과 달랐다. 그것은 구김과 주름을 그대로 품은 채 빛과 바람을 통과시키는 너그러움의 형태였다. 마을의 밤등불이 켜지고 센터 실내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감나무 위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 달은 오래전 병상 곁에 놓인 희미한 스탠드 불빛 같기도 하고 치킨 상자 위에 떨어지던 새벽 가로등처럼도 보였다. 달빛은 과거의 갈등과 미래의 화합을 나란히 비추며 말없이 중용의 균형을 설파했다. 며느리는 속으로 다짐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동시에 방임으로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중간 지점을 오늘처럼 내일에도 지켜갈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빛을 따라 눈길을 옮기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이토록 고르게 맞물린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한때 기름과 소스, 된장과 대파의 냄새로 충돌하던 공간이 이제는 햇빛과 바람, 사람의 체온이 조화롭게 엮이는 지형으로 바뀌었음을. 그렇게 갈등의 잔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되 새로운 돌봄과 선택, 그리고 상호 존중의 언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집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네일 센터에서 시도할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조용히 엮어나갔다. 며느리는 버거번 사이에 전통 장아찌를 넣는 조합을 떠올렸고 시어머니는 된장국물 베이스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을 제안했다. 새벽녘에 부는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과거의 골을 슬며시 메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거리의 가로등도 집마당의 감나무도 그 여정을 묵묵히 비추었다. 그리고 집 안부엌에서 피어오를 다음 요리의 향기가 두 사람에게 또 한 번 충돌 없는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줄 것을 알기에 그들은 더는 두려움 없이 새벽을 통과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책길에 낙엽이 쌓였다. 붉은 단풍이 천천히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병원 권고로 시작된 가벼운 산책이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의 일상에 자리 잡은 루틴이자 정서적 대화의 수단이 되었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고요히 걸으며 바람소리와 흙 밟는 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이야말로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이루는 방식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많이 지친 듯 보인다는 걸 알아챘다. 주름진 손으로 벗은 양말을 정리하던 시어머니의 동작은 조금 느렸고 눈빛도 어딘가 흐릿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고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모시고 갔다. 이불을 덮어드리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언젠가 이 손길마저도 시어머니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며칠 후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의료진이 조심스레 언급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지 저하일 수 있으나 초기 치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아직은 뚜렷한 진단을 내릴 단계는 아니었으나 며느리의 마음은 착잡했다. 지난 세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 애정과 견딤이 쌓여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기에 앞으로 다가올 시간 또한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식단은 시어머니의 기억과 인지를 돕는 영양소 위주로 구성했고 함께 읽는 책은 기억을 자극하는 그림책이나 짧은 동화로 바뀌었다. 저녁이면 옛 사진첩을 꺼내 과거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낱말 퍼즐이나 색칠 공부도 함께 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웃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네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곧 의외로 그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순간들을 몇 번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 일상이 몇 달째 이어지던 중 지역복지관에서 가족 간 기억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왔다.
며느리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억 노트였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기억, 사진, 사물, 이야기를 기록하는 노트를 함께 작성하며 기억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었다. 처음 노트를 펴던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그녀가 좋아하던 오래된 음악, 젊은 시절의 한복 사진, 남편과의 첫 여행지를 이야기해주자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기억 노트의 페이지는 차츰 늘어났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어릴 적 먹었던 강냉이죽의 맛, 첫 월급으로 산 손목시계, 며느리의 결혼식 날 감추었던 소구름까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한 장 한 장 글씨를 받아 적고 간혹 사진을 인쇄해 붙였다. 가끔은 시어머니의 손을 빌려 삐뚤빼뚤한 글씨를 남기기도 했다. 노트가 채워질수록 시어머니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었고 며느리는 그 기억의 동반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갈등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로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만을 중심에 두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혔다.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함께한 시간을 잃지 않는다. 그 문장은 며느리가 적은 것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구절이 되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었고 머리맡에 복사본을 붙여두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봄이 다가왔고 기억 노트를 전시하는 작은 행사가 복지관에서 열렸다. 참여한 가족들이 각자의 기억 노트를 전시하고 소박한 발표회를 가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수가 줄었어도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처음으로 노트를 펼치지 않은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묵묵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응답 없는 대화의 깊이를 실감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흐려질지언정 그 안에서 쌓인 애정과 인내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조금씩 잊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며느리는 곁에서 그것을 기억해주는 존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을 대신 기억하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다.